네, 원중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금요일에 가장 활기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오늘만 넘기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주말이라고 별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뭐 사람이 뭐 마음에 따라가는 거니까 참 활기차게 한번. 근데 주제가 별로 활기찬 게 아니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활기차게 한번 네. 해봅시다.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MBC의 전용기 배제 사건을 이제 다뤘었는데, 죄송한데 네. 자꾸 전용기 이런 쓸데없는 얘기. 설마. 민주당의 전용기 제발, 설마. 제발. 나 자꾸 그 생각나고. 전용기 본인이 의원 픽픽도 이렇게 전용기에서 배제할 올렸잖아요. 거냐. 네. 그러게.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전용기 배제 사건을 다루고 딱 일주일 지났는데, 제가 어제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지난 일주일이 정말 파란만장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집권 세력이 어떤 언론관을 갖고 있는지를 좀 조목조목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하나 좀 드러냈던 일주일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현 정부 언론관 총정리입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헬마우스가 이제 발제한 게 그 내용입니까? 각각의 캐릭터별로 어떤 언론관을 드러냈는지를 좀 하나씩 꼽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누구부터 하는 겁니까? 대통령부터죠. 어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그 순방 기간에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검찰식 언론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뭔 소리예요? 자유지, 자유. 그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셨는데 네. 옆에서 봤더니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검찰식 언론관은 또 뭐예요, 근데? 검찰식 언론관은 이제 굳이 제 식으로 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검사실 언론관. 약간 그런 식으로. 옛날에 이제 무슨 말인지 난 이제 감 왔어. 일단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무슨 내가 찍은 게 맞나? 안 특수통 검사들이 이제 잘하는 언론 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언론들을 이제 분야별로 쪼개서 혹은 이제 친한 그 순위별로 쪼개가지고 검사실로 이제 부릅니다 따로. 그래서 이제 특정한 이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사의 내용들을 쪼개서 이제 나눠주는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죠. 잘 나가는 특수통 검사들이 보통 그런 식의 이제 언론에 대한 태도를 많이 보여준다라는 게 이제 뭐 주로 알려진 얘기인데 이번에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두 명만 따로 부른 거? 그렇습니다. CBS 기자와 이제 채널A 기자를 따로 불러서 이제 1시간 정도 그 면담을 했던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전용기 안에서도 앞쪽에 있는 대통령의 공간에 들어간다는 거는 저도 그 대통령실 취재했었던 기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전용기를 타본 적은 있어도 그 앞에 공간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게 당연히 대부분의 기자들이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본 기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거 비슷한 거지 뭐. 대통령이 보통 공간이고. 기자들이 있는데 와서 인사를 하고 그렇지. 가죠. 춘추관에 와서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는 어차피 뭐 이렇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취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눈 게 아니고 원래 좀 아는 사람들이고 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담 형식으로 이제 면담을 한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로도 사실은 대통령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기자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이제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고 누군가한테 특별한 기회를 준다는 거는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 기회를 뺏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말고 이렇게 사담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언론관이라는 게 기존의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로서 이제 가지고 있던 검사실의 기자들 불러서 정보 쪽에서 나눠주는 방식의 관리 거기에 좀 익숙하다 보니 지금 대통령도 근데 이제 그걸 의식했는지 대통령실에서는 취재 차원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백브리핑이라는 게 물론 이제 기자들 다 모아놓고 하는 백브리핑도 있지만 뭐 가볍게 차담회 하면서 하는 백브리핑도 있고요. 뭐 토리 얘기 이런 거 했을 수도 있지. 그거는 취재 대상이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럼요. 예, 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이재명 부대변인이 개인적인 얘기 중심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모르는 정보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모든 건 취재거리고 기사거리죠. 그러니까요.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분이 있어도 친분을 숨기는 방식을 취해왔지 이렇게 드러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기내 같은 데에서. 그게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저는 대통령이 그 막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다음에 또 주변의 참모가 직언을 안 하는 경우 또 뭔가 그러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뭔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적으로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루트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균형된 어떤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건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 라인이나 여론 청취 라인이 쏠려 있으면 그건 되게 편향될 수가 있잖아요. 왜곡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루트가 있는 거 저는 그건 반대할 게 아니라 왜 권장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남이 안 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조용히 잘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다 앉아 있는데 당신 대통령이 부르시니까 가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 얘기는. 너무 이상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브리핑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대통령 전용기에서 주로 기자들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는 뭐 이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동하느라 놓쳤던 이야기들, 이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직접 설명을 하고 일종의 이제 기자간담회를 약식으로 가지는 게 전용기의 주요 활용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안 되면 참모라도 났어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둘 다 없었다면서요. 이번에 이제 아예 없었다는 거.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우리 대통령이 사적 인연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라 대통령실에 이제 들어가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어공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이제 사적 인연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대통령 전용기에서까지 이 사적 인연이 중시가 되어 버리면 언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도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사 구분을 못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는 꼭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대통령 전용기는 특수부 검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언론가는 뭐예요? 다른 언론관, 우리 이제 그 여당 인사들의 중국식 언론관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프롬펜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건 이제 전용기 이슈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공동 취재단이 일단 취재에서 1차적으로 배제가 됐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들에 의해서 전속 취재가 돼서 일부 편집된 영상과 내용만을 보도자료 형태로 기자단한테 제공하는 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왜 따라갔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됐었던 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오히려 대응하는 방식이 더 문제적이었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뭐라고 했냐면 정상 외교 프로토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그러니까 기자들 당신들이 지금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외교 행보를 폄훼하는 거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전속 취재 중심으로 정상외교 취재를 대응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더니 원래 정상외교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한다. 사실이 아닌 거를 그렇게 보도를 하시면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일종의 겁박처럼도 들릴 수 있는 듣기에 따라서는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정상외교에 대해서는 취재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직접 발언한 장면을 좀 잘라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외교는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담의 결과는 공식 발표만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XX냐 바이든이냐 그렇습니다. 날림이냐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캐치하려면 기자들이 최대한 접촉면이 넓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통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대하는 언론관일 것 같은데 이용호 의원은 오히려 공식 발표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냥 전속 취재해가지고 딱 정리해서 이것만 보도하시면 된다라고 정해주는 거 그거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사 표현을 한 셈이라서 이게 지금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맞다라는 게 뭐냐면 언론이 그 보도를 하면서 쓰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 일선에 있는 대통령이 쓰는 단어 하나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근데 그거를 전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근데 풀 기자가 들어가서는 게 단독 회담하거나 확대 회담을 하는데 그 회담의 전 과정을 취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건 모두 발언이잖아요. 모두 발언. 모두 발언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영상이 제공이 되고 그냥 풀 기자가 들어가서 찍는 거. 거기서 무슨 왜곡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왜곡을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잖아요. 서로 합의하에
정리가 된 내용을 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가 마음대로 써서 공유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곡은 없었는데 이제 실수는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근데 이제 요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아마 이렇게 받아치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비서고 발언 그 뉴욕 발언을 왜 그럼 그렇게 보도했냐.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은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뭐냐면 지금 사실 확정된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서 문제적이라고 보는 게 이번에 또 하나 알려진 게 그 영상 기자단한테 대통령실에서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상 취재를 할 때는 음성을 그 카메라에 녹화하는 방식 이제 두 개의 채널을 유지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카메라에 달린 거랑 이제 현장음을 그대로 녹화하는 거 두 개를 다 쓰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든 날리면이 논란이 됐을 때는 현장음이 거기에 이제 녹화가 되는 바람에 사단이 났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은 판단을 했는지 현장 음성은 따지 말고 한 개 채널로만 소리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영상 기자단에서 이제 그걸 거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 게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때는 대통령실이 걸러주거나 혹은 이게 공식적인 거라고 판단되는 내용만을 보도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대통령이 그냥 지나가면서 흘리듯이 하는 말 같은 거를 따로 받아가지고 녹화를 하면 안 된다. 녹음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중국식 언론관이라는 게 보도 지침, 그렇습니다. 보도 통제, 보도 검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딱 이 얘기거든요. 공식 발표만을 보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조선중앙통신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에. 아니면 이제 중국에도 물론 여러 매체들이 있지만 중국의 거의 모든 매체는 다 그냥 공영 매체라고 보거든요. 관영 매체죠. 관영 매체라고 예.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보도하는 거. 중국 관리들이 얘기하는 것만을 그대로 받아서 그 논조에 맞춰서 보도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중국식 언론 방식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오케이. 또 다른 언론관이 있습니까? 또 다른 언론관을 들자면 이번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80년대식 전두환 정권식 언론관 요겁니다. 네, 그건 뭔데요? TBS에 대한 겁니다. 방송사가 마음에 안 들면 문을 닫고 새로 만들자. 전두환 정권 때는 이제 언론 통폐합을 네.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방송사는 그냥 없애버리고 합쳐서 뚝딱 새로 만들기 이런 걸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비슷하게 이제 14일에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이대로 가면 사실은 이제 TBS는 존속이 어렵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 그 최호정 서울시 의원,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시선 집중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대목에서 눈에 좀 확 들어왔던 대목이 이게 그냥 단순히 TBS를 문을 닫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들렸던 대목이 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례가 처리되고 네. 그동안 직원들도 같이 TBS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동안 서울시하고 의회에서 새로운 진짜 앞으로 한 30년 서울 미래를 만들어갈 방송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만드는데 지금 TBS 직원들을 승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좋은 새로운 방송을 만드는 조례도 내면은 이 조례가 처리되고 또 새로운 조례가 그 다음날 만들어지면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어렵게 한 게 아니라 교통방송에서 교육방송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32년 된 TBS를 일단 없애는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새 조례안을 만들어서 새 방송사로 탈바꿈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의도가 좀 읽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그 TBS 방송을 하러 가면서도 아니 여기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스튜디오나 장비나 이게 주요 전문 인력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호정 의원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몇몇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만 좀 솎아내면 이 방송사는 새로 세팅을 다시 해가지고 재개장을 한다는 얘기구나라고 좀 들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내부 인테리어 한 다음에 간판 바꿔다는 거죠. 그렇죠. 딱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80년대식 전두환식 혹은 언론 통폐합식의 언론관을 보여준 게 아닌가. 요 대목을 하나 뽑았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더 멀리 갑니다. 더 미래로, 더 과거로. 70년대 유신 시절 언론관. 이거 뭔지 알겠다. 광고 얘기하는 거죠, 광고. 네, 그래서 광고 얘기. 오늘 이제 JB타임즈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던 김상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어제 얘기했던 겁니다. MBC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이제 광고 몰아주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광고 중단 압박은 70년대의 유신 독재 시절에 동아일보에 했었던 그 광고 중단 압박을 떠올리게 해서 이렇게 좀 구시대적이거나 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이제 중국식이거나 혹은 이 검사 시절의 습관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언론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이제 쓰나미처럼 저한테 몰려와가지고 놀랐습니다. 우리 헬마가 이제 방송을 위해서 몇 개로 쪼개가지고 네. 분류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죠. 본질은 뭡니까? 반자유 반민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 아닌가요? 언론은 통제 가능하다. 바로 그거죠. 네. 언론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서 그 운영, 여기서 뭐 보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되겠죠. 이것들을 어떻게 틀지우고 한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하는 시도 자체는 언론의 어떤 본령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접근법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반자유적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유를 그렇게 부르짖는 대통령,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론의 취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돌아보면 아까 뭐 검사 시절도 나왔고 독재 시절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언론이 뭐 뭔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뭐 기사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정치인들이 좀 여론을 파악을 하고 아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진짜 그냥 지극히 통제된 정보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흘려주면서 여론을 좀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식의 언론관이 계속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론을 수단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 저항이 강하지 않다. 이 지점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심각하게 본 게 뭐냐면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징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MBC가 잘못된 보도를 했으니까 징계 차원에서 전용기 타지 마. 그죠? MBC가 보도를 막 악의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징계 차원에서 광고 주지 마.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공무원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징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대기 발령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해서 언론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오로지 사법부의 판단과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서만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행정 권력을 동원해서 이른바 징계를 하느냐? 이거는 반헌법적이에요. 그다음에 광고를 주네 마네는 월권적 사고잖아요. 자기들이 뭔데 광고를 줘라 봐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무소불위적인 아주 권위적인 어떤 권력 마인드를 가장 기본에 깔고 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민주적 언론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반민주적 언론관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지금 반증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권위주의적 사고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서 말씀을 추가로 하자면 사실은 이제 판단의 절대화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MBC의 그 날리면 관련된 보도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혹은 TBS의 뭐 뉴스공장 같은 프로그램에서 문제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제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당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방송사 전체를 이제 싸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MBC는 그런 방송사, TBS는 그런 방송사. 비속어 보도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니까 언론중재위는 간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서 중재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럼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법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BC 비속어 보도가 잘못된 오보다라고 하는 판정은 내려진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법부의 판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돼요. 행정 권력을 동원해서. 근데 그걸 먼저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언론이 제가 얘기하는 게 언론은 신성 불가침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만 그 언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행정 권력이 행정권을 남용을 하면서 언론을 견제하기 시작해버리면 언론의 자유라고는
이 기본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건 제한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ABC인데 이걸 지금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과거 청와대에서도 뭐 언론 대상으로 법정 대응까지 한 적이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소송 제기하는 거 우리 네.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자의 취재를 제한하느냐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이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광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김상문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위법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2013년에 이제 언론 소비자 주권 운동이 조중동을 대상으로 해서 불매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주로 광고주들인 기업들한테 뭐 집단으로 이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게시판 같은 데에 광고를 주지 말라고 이제 압박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소비자 운동을 벌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는 광고주들한테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거나 항의 글을 게시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하는 행위 이거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민단체가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광고주에 대한 압박 혹은 제압할 만한 세력 이렇게 판단을 했던 우리 대법원이 과연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 현직 국회의원이 비상대책회의에서 특정 기업을 특정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광고 중단 압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불법적인 판단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언론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관은 없고 대야만 인물관이 있는 거죠. 나의 윤석열 대통령님. 대언론관은 없고 오직 하나만 바라보는. 그래서 지금 MBC를 그 향하는 윤심의 어떤 그 불편함 이것들을 대리해서 표현을 하고 그런데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으려면 세게 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광고 주지 마라까지 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 네. 과연 이걸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노지민 기자가 지금 발제하려고 하는 게 YTN 문제예요. 그렇죠. 자, 아주 잘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본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MBC, TBS 문제는 참 많이 다뤘지만 네. 사실 YTN 문제는 노조위원장과 딱 한 번 인터뷰에는 지금 사실 이제 많이 다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총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그때 YTN 지부장이 나와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정리를 먼저 좀 빠르게 하면은요. 기재부가 11일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은 1대 주주랑 4대 주주가 공기업이거든요. 한전이 21.43%, 마사회가 9.52%에서 한 31% 정도 네네. YTN 지분이 시장에 나오게 된 거고 뭐 한 2027년 정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차례로 추진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당장 움직임은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설명회를 열었다고 하고 또 뭐 오는 23일에 YTN 매각 안건을 이사회에 올린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뭐 YTN 지부에서 반발을 하는 목소리야 여러 차례 오랫동안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전 KDN 노조가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한전 KDN이 네, 노조가? 그렇죠.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한전 KDN은 YTN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산자부에서 팔어 이랬다면. 그렇죠. 검토 의견으로 한전에서 얘기를 한 거는 지금 YTN 주가가 상승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익을 더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한전 KDN이 매입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팔면 손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검토 의견을 보내니까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공기업 입장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노조에서 경제성 측면에서도 YTN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자산을 급하게 헐값 매각하는 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공기관 자산 매각은 YTN을 겨냥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불효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해라. 그렇죠. 이 이야기는 그 전부터 나왔고 그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그 부처 산하기관
관련 어떤 그 이제 자산 매각과 이제 그 총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YTN 지분 매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점은 그 자체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불효불급한 그리고 도움 안 되는 거기다가 돈 먹는 하마 같은 거라면 팔아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게 하면은 근거가 뭐냐? 지금 돈이 너무 손해다. 가지고 있으면 뭐 앞으로 계속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팔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으면 뭐 어느 정도 얘기거리가 될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부장한테 보통 배당도 해줬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한정 KDN의 그런 노동자들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 거고, 뭐 일각에선 이런 말씀을 하세요. YTN 언론사 가져가는 게 무슨 돈이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좀 언론사를 이렇게 자산 가치로 따진다는 게 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따져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우선은 뭐 YTN 뭐 시가총액이 3천억 조금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암동 사옥이 한 4천억 정도 되고 남산 서울타워가 2천억 그리고 유보자금이 1천억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건설 기업들이 탐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니, 호반이 어디가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걸 말하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많이 알려진 거는 한국경제인 거고, 아, 예. 네 지금 이제 한국경제신문. 건설 자본들 중에서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신문사를 인수한 곳들, 뭐 아, 이런 곳에서 담내고 있다. 네, 그런 곳에서도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좀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여론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좀 물밑 작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사모펀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과거부터 사모펀드 자본이 방송사에 조금씩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지금 전격적으로 정리해 나설 주신 거라는 얘기도 내용을 있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시가총액은 3천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자산 가치는 부동산 자산만 서울타워랑 상암동 사옥 합쳐서 6천억이고 유보자금 1천억 있으면 7천억이잖아요. 그 정도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싸게 사서 자산을 굉장히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사모펀드가 제가 돈 있으면 제가 하겠네요. 실제 내용이 그렇다면. 그렇죠. 그리고 사모펀드의 특성이라는 건 단기간에 수익을 빨리 짜내려고 하죠. 그렇죠. 모든 게 모든 그럼 게 이제 갖다 수익성이죠. 팔겠죠 이제.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그냥 기업 하나를 사고 파는 걸 떠나서 YTN이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뭐 공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그 FM 채널이나 뭐 지상파 DMB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의 자산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한경이 과연 인수를 할 수 있느냐, 뭐 요즘에 계속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한경이다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뭐 최근에 5% 가진 주주가 됐잖아요.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하면서. 그런데 일단은 지금 10조 이상 대기업이나 뭐 계열 회사 그리고 일간 신문 같은 걸 경영하면은 보도 전문 채널 주식을 30%를 넘게 못 가져가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약간 조금 제 개인적인 분석일 수도 있지만 굳이 30%를 넘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대 주주만 되면 되죠. 그렇죠. 일대 주주가 되면은 우선 한 25%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뭐 이사 선임을 하거나 뭐 이익 배당을 하거나 이런 걸 결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뭐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뭐 지금 뭐 대기업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법이 통과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멀리만 볼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경제가 한국경제신문이 이제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계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거는 한국경제신문 자체가 사실 기업들이 지금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라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입김이 보도 채널에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비판적인 언론의 자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현대차 계열이라고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를 뭐 한경 쪽에서는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면은 20%, 30%를 넘는다고 보이고 있고요. 네. 뭐 그밖에 뭐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말이 계속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차라리 민영화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부풀려서 좀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정권 교체기에 따라서 사장도 바뀌고 성향들도 바뀐 거는 맞아요. 근데 그만큼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 기업의 어느 정도 뭐 경영권에 가까운 의사결정 권한이 가져가거나 뭐 소유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장을 선임을 한다거나 또 그리고 보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감시를 할 수 있는 체제라거나 뭐 공적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민간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 잘 운영이 되는 곳들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정권 교체기에 더 논조를 쉽게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노조는 왜 민영화가 아니라 사형화라고 얘기를 하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 자산 가치 같은 걸 얘기를 했을 때 봤듯이 이거는 누군가한테 좀 특혜를 주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많이 이야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환경 쪽에서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걸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노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번에 그 산업부에서 혁신 TF에서 심의를 했던 그 위원들이 환경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지적도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요.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거는 뭐 단순히 민영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용하다 이런 식으로 노조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공기관일 경우에는 정권에 따라서 이제 사장이 자꾸 낙하산으로 바뀌어서 내려오는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긴 하지만 이게 기업이 소유하는 언론의 형태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저희가 이제 원중유골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호반건설이 이제 서울신문을 네. 사들인 다음에 호반건설에 대해서 비판했었던 기획기사 시리즈가 이제 대거 삭제가 돼가지고 수천 건이 삭제가 수백 건이 삭제가 됐거든요. 수백 건씩이나? 네.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편집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노조에서도 반발하고 기자들도 반발하고 한 끝에 결국 지금 서울신문의 많은 기자들이 다른 매체로 옮겨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기업이 민간이기 때문에 정권의 어떤 그런 어떤 휘둘림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기업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전혀 다른 논조를 가질 수도 있는 거라 조금 조심해야 될 측면들은 특히 보도 채널에 있어서는 좀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YTN 문제의 핵심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환경이냐 아니면 특정 건설사냐 아니면 사모펀드냐 그게 뭐가 어떤 고유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일반 명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게 누가 되든지 간에 똑같다. 그러니까 종편이 만들어질 때의 논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나왔던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언론 환경이 완전히 이렇게 되어버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다. 그것도 기울어지는 어떤 경사도가 급경사일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보수 일방의 보수 주도의 언론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것이 민주주의에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어떤 지분을 매각한다면 그걸 사들일 수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진보 진영 누가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맞다면 한때 한겨레 신문에서 YTN 지분법 그러니까 네. 인수 이런 얘기가 잠깐 희망 섞여서 나온 적은 있었지만 뭐 추진된 바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사든지 간에 사회 구조에서는 기득권 세력이고 자본 논리를 따라가게 되죠.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 어딘가가 결국은 사들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러면 보수 미디어 하나의 어떤 뭐 재출연 그 이상 그 이하도 의미를 갖지를 않게 되는 거잖아요. 핵심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JB타임즈에서 그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정진석 비대위원장 뭐라고 했어요? 언론 환경 때문이다. 아니 지금 언론 환경 갖고 따지면 수적으로나 시장 점유율이나 모든 걸 따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 환경 탓을 하고 있다면 YTN 지분 매각 추진 배경을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갖고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더.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근데 이게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5년이지만 한 번 이렇게 미디어 지형이 짜이면 몇십 년을 간다는 거죠. 그렇죠.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그 언론 환경 때문에 지지율이 낮다라는 건 좀 궁색한 게요. 말이 됩니까? 모든 정부는 항상 언론 탓을 했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 중에 언론 탓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예. 네.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YTN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지라시 형태를 통해서 실제로 추진되는데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라시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그 YTN 민영화 우려의 사내 분위기 술렁 이렇게 제목의 지라시가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YTN 민영화 논란이 수면에 올랐을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경영진에 대해서 좀 불신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 또 민영화가 실질적으로 뭐 추진되려는 분위기다라는 식으로 돌았고 그 다음에 또 9월 와서는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설이 지라시로 확산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보통 받은 글 이런 식으로 도는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또 구어체로 쓰여 있는 거와 달리 YTN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YTN 내부 사정이나 공기업 매각을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작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거는 뭐 언론 관계자들 또 넓게 보면 한 미디어 업계나 뭐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도는데 이번에 그 공기업 지분을 매각한다는 건 좀 넓은 범위로 풀린 것 같아요.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언중요글 시간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언론 정책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예. 보수 정권은 항상 판을 바꾸려고 했다. 노태우 정부는 방송 구조 개편을 했고 김영삼 정권은 민영 방송 신설로 갔고 SBS. 네. 이명박 정권은 종편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디어 판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어떤 정책 수단을 써왔고 반면에 진보 정권은 룰을 자꾸 손대려고 했다. 네. 판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저널리즘의 룰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항상 이제 시비가 붙어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영락없는 판의 변경이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YTN이나 TBS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죠. 네. 똑같죠. MBC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저널리즘 영역을 갖고 다투는 것 같지만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차제에 민영화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김없이 보수 정권이 되니까 다시 미디어 판을 흔들고 있다. 거기서 지금 나타난 하나의 일단이 바로 YTN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 이건 거의 불가역적으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별로 여기에 어떤 관심이 집중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그 말 그대로 시민들이 어떤 좀 동력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에휴 뭐 한다고 또 되나 뭐 혹시 이런 어떤 그 무력감을 깔고 있다면 그건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의 어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여기저기가 아니라 전부 다 상암동이네. MBC 앞이 YTN, YTN 앞이 TBS니까 네. 상암 대란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네. 그죠? 알겠습니다. 상암이 황산벌이 되고 있는 건가? 저희가 매주 좀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중유갈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